예, 사전선거, 사전투표 방금 종료가 됐는데요. 대선과 관련된 현안들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각 당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바쁘시죠, 김남희 의원님? 아, 네.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예, 광명을 구석구석 다니느라고 매우 바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중에서 나만 지역구다 뭐 이렇게 좀 뭔가 강하게 어필하시는 느낌. 아유, 지역구라서 또 힘들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이번에 민주당이 조금 기준이 엄격해가지고 뭐 예전보다 비교할 대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전보다 뭐 투표율이 떨어지면 그거를 뭐 성적에 반영하겠다 다음에 공천이나 뭐 이런 지침까지 나와서 민주당 의원분들 좀 만나보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침 나오면 좀 지치겠네요. 예. 아니, 지침이 딱 넣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지역을 관리를 잘 해라. 예. 괜히 이제 알겠습니다. 중앙인보다는 지역을 더 잘 가라는 뜻이었고요. 다행히 광명은 경기도에서 2위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소희 의원님 많이 네. 예. 저는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모셨는데 네, 저도 예. 팬 처음 뵀습니다. 예, 뭐 많이 바쁘시죠, 의원님도. 네, 뭐 민주당 관련 인사분들이 좀 재밌는 발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예. 아침부터 기자회견 2건 했고요. 네, 여성단체랑 했고 또 오후에는 또 노동단체들이랑 또 했고 뭐 그런 거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고 또 예. 유세 이제 지방으로 하는 거 외에 이제 수도권 유세 또 지원 나가고 그리고 지난주 이제 토론했을 때 공약 발표할 때 예. 비례대표니까 네, 그런 거 알겠습니다.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천하람 의원님은 또 캠프에서 중책을 맡으셨잖아요, 지금. 네, 저는 또 우리 기호 4번 이준석 안드레아 후보자의 또 안드레아구나. 상임선대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정신이 없죠. 이게 예.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작은 성당을 운영하시는 이 신부님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우리가 성당이 작다고 해가지고 미사를 덜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뭐 해야 되는 그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작은 인원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바쁘죠. 굉장히 예. 바쁘고 또 요새 아마 요즘 그 포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정치 뉴스를 접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후보가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 두 분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예. 할 정도로 저희 후보가 굉장히 연일 또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굉장히 바쁘게 사고를 좀 지내고 있습니다. 치셔가지고. 네. 예, 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제 체감으로는 한 이준석 후보 뉴스 지분이 한 60%는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최근에. 그런 것 같죠. 예, 최근에 검색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율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어제는 사전 투표 첫날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뭐 사전 투표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오늘 이제 오후 6시 최종 투표율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5시까지는 32.95를 찍었고, 이게 그런데 이 3년 전 대선 34.69에 비하면은 조금 한 2% 포인트 조금 안 되게 뭐 그 가까이 좀 빠졌어요. 어제 기세를 봐서는 그럼 뭐 역대 최고를 찍을 것 같았는데 좀 김남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훨씬 참여가 쉬웠던 데 반해서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이틀 다 평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를 찍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뭔가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뭐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빨리 표현하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좀 표출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대선의 성격을 심판 선거 그리고 뭐 내란 종식 선거로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열망들을 담아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이게 이번 대선이 뭔가 예전에 초초초 박빙이었던 대선보다는 조금 긴장감이 떨어져서 조금 유권자들이 안 나왔다라 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뭐 전망 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아니 근데 이제 어제 한 2% 20대 대선보다 사전 투표율이 2% 높게 나와서 진짜 그런가 했는데 지금 5시 기준으로 봤을 때 32.95%니까 저는 20대 사전 투표율보다는 낮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거는 뭐 말씀 주셨던 건 뭐 주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시민들이 그 선관위 부실과 부패 논란이 있었던 선관위에 대한 감시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도 굉장히 어제 많이 나왔잖아요. 어제 그 신촌에서 있었던 그 케이스 투표용지를 바깥으로 들고 간다는 거 그거 일단 선관위가 사과를 했고 오늘 또 중앙선관위가 또 뭐 수지에서 20대 여성이 이제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스스럼없이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의심이 되는 것 같고 뭐 그래서 검증하겠다고 뛰어드신 분도 있고 뭐 네, 지금 좀 약간 그래서 난리예요. 일단 선관위가 부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해서 본투표로 투표를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몇 차례 걸쳐서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우리 당 관련된 지도부 인사들은 다 각기 상징적인 장소에서 사전 투표를 다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계양구에서 김문수 후보는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광주에서 했고 네,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연결시키는 건 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천하람 의원님께는 이렇게 네. 여쭤볼게요. 이번 선거 뭐 최종 투표율은 제가 좀 이따 여쭤볼 텐데 조금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좀 주춤한 게 과도한 어떤 상호 간의 비방전, 뭐 네거티브 이런 거에 좀 사람들이 질려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결국은 뭐 최종 투표율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평균 회기? 네, 뭐 77% 정도로도 가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나 경북, 경남 이런 쪽이 너무 낮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방금 김소희 의원 말씀하신 이게 뭐 꼭 부정선거냐에 대한 논란 외에도 뭐 이제 뭐 그런 어떤 여러 우려들 때문에 본투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저희가 거기에 공감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귀할 것 같고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투표율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실제로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재질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어떤 후보 지지하세요? 그랬을 때 뭐 없어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국민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한 명만 좀 골라보시면 누구로 하시겠어요?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비슷할 건데 그 얘기는 저희 후보가 이제 중도층이나 정치 저관여층에서 이제 좀 이 어필하는 부분들 또 경쟁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어제 그 사전 투표율 되게 높은 거 보고 이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특히 직장인들 젊은 세대들 많이 참여하는 거니까 저희는 아직 뭐 지역별로는 조금 격차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높은 득표율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도 하고 결국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원래는 조금 뭐랄까요 좀 그 이슈가 주춤할 뻔했는데 막판에 뭐 약간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검증 리스크도 있을 거고 반대로 또 이준석 후보의 뭐 발언 수위 리스크도 뭐 양쪽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이게 선거가 약간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또 유시민 그 작가의 뭐 약간 노동 비하, 뭐 여성 비하 이런 발언까지 막 쫙 하면서 마지막에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본투표 선거율 높게 나올 거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투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남이 지금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54.39 그리고 대구가 24.13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해요. 더블 스코어로 나이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이제 본투표 하겠냐 사전투표 하겠냐 이거를 보수진보 뭐 아니면 뭐 민주당 지지 성향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 성향 나눠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7대 3의 비율로 본투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략 6대 4의 비율로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이게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아무래도 이게 그 국민의힘 쪽에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 그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사전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지역별 통계를 보시면 전남이나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50%가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그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들이 이렇게 사전투표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또 한 가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은 선거를 너무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번 선거에 의미가 있잖아요. 계엄과 내란으로 망가진 나라를 제대로 만들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워낙 큰 상황이라
사전투표 때 빨리 참여를 해서 나의 의사를 빨리 표현하고 싶다 이런 열정들이 정말 엄청 났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그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정보를 드리자면은 과거 대선이나 과거 총선에서도 호남의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이 항상 제일 높은 축에 속하기는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20대도 좀. 1, 2, 3위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종 투표를 봤을 때 대구가 꼴찌는 아니었습니다. 늘 음. 본투표 다 하면은 그냥 항상 마지막 그거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니었고, 예. 근데 그 사이에 실제로 뭐 말씀 주셨던 선관위 부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저희가 부추긴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스스로 터졌던 거고. 뭐 인사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선관위가 비리의 온상이었는데 그 문제를 잡지 못한 부분들은 좀 있죠. 아마도 새 정부가 오면 이 선관위 문제는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이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무당층들이 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전남의 이 높은 사전 투표율 중에 한 명이 저일 건데 저도 오늘 아침에 순천에서 이제 투표하고 순천에서 하셨어요? 하고 예. 올라왔는데 저도 괜히 광주 가서 했네요. 아 그래 무슨 얘기요? 어디서도 투표하면 좋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뭐 김남희 의원님 분석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다들 이제 빨리 투표해야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비상계엄 탄핵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 다만 호남에서 그렇다고 약간 너무 이제 민주당이 마음을 놓기에는 사실 직전 재보궐에서 담양 군수 같은 경우도 조국 혁신당에서 가져갔거든요. 예. 그리고 호남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 이번 대선이 정말 오랜만에 호남 출신 후보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 후보뿐만 아니라 예.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호남 출신 후보가 없는 이제 호남 입장에서 되게 특이한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고 비명계 표심이 일정 부분은 작동할 텐데 그렇다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 가기는 어려울 테니까 저희는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이제 비명계 약간 이재명 후보를 좀 못 믿어하시는 전통적 민주당 표심이 또 우리 개혁신당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희망 회로이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사실, 듣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호남이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 지지하는 그런 정치 인식을 갖고 있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 논란이 됐던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호남에 와서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 엄청난 반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이런 정도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점은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고 처음 갔던 것이 호남이었고 5.18 노비를 참배를 하려고 하자 제지를 당하니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픈 기억이네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뭐 사실 이제 뭐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뒤집어진 적이 거의 없다. 한 번도 없다. 어쨌든 87년 이후로. 하지만은 뭐 또 없던 것도 생기는 거고 블랙스완이 뭐 안 나오리란 법도 없으니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변수 뭐가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이건 먼저 김수희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변수를? 네, 균열을 저희는-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네. 그 변수를 민주당 인사들께서 좀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있으셔가지고 있군요. 만들어주고 있어서 오늘 뭐 유시민 씨 이제 씨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예. 뭐 진짜 여성 비하, 뭐 노동 비하, 학력 비하부터 시작해서 일단 비하 3종 세트를 말씀 주셨고 예. 본인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긴 했지만 뭐 60 넘으면 내가 썩는다고 했는데. 본인 자체가 그걸 스스로 좀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런 생각이 말은 좀 들고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싶긴 저는 합니다. 60대 이상 괜찮습니다. 유권자들 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갑자기 그래도, 훅 들어오시죠, 네. 잠깐만. 네, 네. 예, 예. 연령 자, 그러면은 그래도 네. 그런 변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있을 것 하셨으니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 얘기를 하고 한 명씩 좀 얘기를 들어보죠. 그럼 이미 뭐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뭐 대부분 정치 고관여층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간단히 요약을 좀 해보죠. 예, 그러니까 지난 28일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설란영 여사 김문수 후보자의 배우자죠.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 설 여사가 과거에 이제 노조로 활동을 했던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거는 또 각 비판하시거나 옹호하시는 분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천하람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를? 저는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일할 때 어떻게 참고 일했을까? 뭘 참아요? 이분은 그 고졸에 대한 비하가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특히 고졸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비하 3종 세트라고 하셨는데 그때 사실 노무현 대통령 그 임기 중에 고졸 출신이라는 걸 이유로 되게 이제 약간 폄하하는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는데 예. 유시민 작가도 본인이 이제 서울대 나오고 뭐 이랬다는 거 가지고 이런 왜곡된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생긴 건지 아니면 그때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장관을 하기 위해서 참고 일을 했던 건지 저는 그게 제일 사실 궁금했고요. 이 얘기를 보고 나서.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딱 내러티브가 원래는 이렇게 국회의원 사모님 할 수 없고 대선 후보 사모님 할 수 없는 고졸 여성, 그러니까 그리고 찐 노동자 출신이 과도한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말 여성을 극단적으로 대상화하고 사실 여성 혐오하고 사실 갈라치기 거의 이건 약간 고졸과 대졸을 갈라치는 거고 여성 노동자와 뭐 이걸 막 5만 가지를 이상하게 갈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유시민 씨가 이제 저희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뭐 무슨 갈라치기 한다, 뭐 여성 혐오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정말 여성 혐오하고 갈라치기 하는 분은 이 유시민 작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에 계시는 수많은 여성 단체들 또 여성 의원분들 과연 어떤 생각이실지 좀 궁금하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들으면은 마치 그 유시민 작가가 대선에 출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사실 그리고 대선 캠프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다만 그런 사람이 인터넷 방송에서 어떤 발언을 했다고 그걸 가지고 뭔가의 민주당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비판인 것 같고요. 더구나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준석 후보가 그걸 언급하는 것은 최근에 저지른 자신의 망언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안 좋아진 그 여론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물타기를 하는 시도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김남희 의원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그러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선 후보가 한 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뭐 평가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발언의 뭐 적절성이라든지 뭐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발언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데 이것을 가지고 뭔가 민주당의 문제나 이재명 후보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왜곡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이제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소희 의원님. 네. 이 유시민 씨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물타기를 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물타기가 아니라 진짜 민주당 사람이 아닌데요.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유시민 씨가 했다는 그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대법관 논의를 할 때 김어준 씨 얘기 나오고 뭐 유시민 씨 얘기 나왔던 그런 민주당 이런 발언했다고 바로 민주당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저는 굉장히 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게 또 한 번 분개가 되고요. 또 그 진보 여성단체,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진보 여성단체는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선택적인 침묵을 하고 있고 선택적인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직 뉴스를 못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비판하는데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하셨고요. 오늘 심지어 노동단체는 양대 노동단체는 비판을 했어요. 이거 노동자 차별이다라는 발언했는데 여성단체는 특히 침묵하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돼서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성단체들은 비판 성명을 냈고요. 어느 여성단체가 냈나요? 한국 여성의 전화 그리고 여성 관련된 여성단체 다른 곳도 낸 것 같은데 제가 본 거는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였고요. 그래서 그 여성단체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시민 씨는 한 번도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은 없고 예전에 열린 우리당이었고 그 다음에는 국민참여당, 통합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정의당을 당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그 열린우리당이 2007년도니까 저희는 민주당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일단 예. 제 사실관계들을 좀 말씀하시면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왜 유시민의 발언에 여성단체들은 침묵하나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여러 뭐 부산 지역에서 여성단체 제가 이제 기사를 급하게 검색해 보니까 일부 여성단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비판한 거는 맞고요. 그게 이제 대표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있다,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게 기자회견 때문에 뒤늦게 한 것인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그 없겠다라는 단체 생각이 성향에 들어요.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저희가 예. 저희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같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여성 학부모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신 건 저도 근데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성 단체들을 뭐 비판은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 그게 이제 이번 대선판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요. 예. 선택적인 침묵과 비판을 해왔던 거는 기존에 많이 있었고 예. 그래서 20대 남성분들이 거기에 분노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이순석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그런 결과도 좀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원칙이 틀리다 맞다 하면 똑같이 비판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으면서 여성 단체들이 왜 지금 유시민 작가에 있어서는 그렇죠. 빠르게 제대로 비판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천하람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유시민 작가가 뭐 당적을 어디를 갖고 있는지 뭐 제가 그거는 사실 많은 국민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유시민 작가가 뭐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나 뭐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들, 뭐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은 개혁신당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말하면서 보니까 개혁의 딸 분들 개혁신당에도 환영이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소구하는 많은 메시지들을 내시면서 약간 그 민주당 진영의 구루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 김어준 씨와 양대산맥을 이뤄서 민주당의 갈 길을 뭔가 좀 제시하는. 그런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저는 조금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뭐 어쨌든 주요 매체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최근까지 하셨고 그게 민주당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씨가 당적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 이거는 뭐 글쎄요, 얼마나 국민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뭐. 어느 정도는 진영 논리가 개입될 수 있죠. 예. 될 수는 있는데 방금 김소희 의원 말씀처럼 수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내로남불 논란, 위선 논란, 예전에 뭐 피해 호소인 논란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요 다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네, 김남희 네. 의원님 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시고 네,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대통령 선거와 좀 무관한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오래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여성단체는 어떤 진영이든 간에 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제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한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점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중간중간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준석 후보 발언 문제. 이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난 화요일 밤 저녁에 네. 이제 3차 TV 토론에서 그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고 그게 지금 아직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사과를 했는데 뭐 진짜 천하람 의원한테 먼저 지금 입장이 어떤 건지 네, 좀 여쭤볼게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조금 분리해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국민들께서 저희를 혼내시면 국민과 싸우면 안 되죠. 저희는 그 국민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신지 여부를 불문하고 각자 판단은 다르시겠지만 불편해하신 국민들이 계셨다면은 저희는 당연히 이런 부분 수위 조절을 정확히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해야 마땅하고 실제 그 저희 TV 토론 바로 다음 날에도 이 불편한 국민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후보가 얘기했고 목요일에도 다시 한번 사과도 했고 오늘도 이제 당원과 지지자분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을 달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저희가 보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의 어떤 그게 첫 번째 어떤 하나의 그 어떤 각도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무 가짜 뉴스 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지금까지 한 3단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거짓말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말장난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는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 아니냐라고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다. 이거 허위 사실이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이런 발언한 거 확인 안 됐다. 이거 무슨 인터넷에 찌라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났죠. 저희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이게 확정된 네, 그거는 이제 약식 검찰청에 명령에 네, 이거는 예. 그 범죄 일람표를 가지고 지금 범죄가 네, 확정됐다고 근데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확정됐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확정된 게 없어요. 그 네, 의원님도 네, 네. 변호사님 출신 아니십니까? 네, 저도 변호사죠. 약식 명령이 네.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갖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그게 약식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잖아요. 예, 됐어요. 나고요. 네, 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네. 의원님들이 그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게 약식 명령의 공소장이고 해당 약식 네, 명령이 근데 저는 지금 확정돼서 이준석 잠시만요. 후보에 대해서 잠시만요. 너무 예, 예.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물타기를 하시는 것 아니요, 같아요. 일단은 아니요. 네, 잠깐만요. 네, 이거는 네. 팩트의 문제니까. 제가 네. 진행자니까 네, 먼저 네. 천나람 의원님께 조금 더 얘기를 네, 듣고 네. 김남희 네, 이제 의원님께 조금 이제 드릴게요. 그 예, 예. 너무 불필요한 얘기로 물타기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죠, 굉장히 아니죠. 이거는- 부적절한 아니, 이거는 내용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내용의 핵심은 이준석 후보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들도 듣는 상황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혐오적 발언에서 국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아니요. 그 것입니다.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준석이 사과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준석 후보는 사과를 정리해야 제대로 될 하질 것 않았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문제는. 무슨 아니요. 사과를 지금 했어. 그 네. 되게 돌려가면서 마치 뭔가 본인이 아니, 잘못한 게 아니, 없는 사과를 것처럼 했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사과 여부를 그렇게 네, 네. 뭐 아니요, 그 평가하실 게 내용을 아니고 사과를 한 건 보시면- 사실입니다. 네, 네.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팩트를 뒤틀으시면 네. 안 되고요. 그 지금 얘기하시면 자신이 뭔가 전혀 잘못이 없고 같이 중립적인 언어를 아니, 그렇지 이용했다라고 않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말을 한 국민들한테 것은 사과라고 볼 수가 아닙니다. 없죠, 사실.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사과를 드린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가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변명을 했죠. 아니요.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이게 이제 팩트를 좀 다시- 정리해 예. 주셔야 될것 잠깐만요.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네. 방송용어로 이제 오디오가 네, 네. 물린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네. 이게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를 하면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네, 네. 천나람 의원님 좀 간략하게 네, 빨리 네. 네, 네, 정리를 너무 길게 해주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드리고 저 그래서 김동희 의원님은 네, 짧게 얘기할게요. 예. 일단 김남희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확정된 범죄 일람표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기가 좀 민망해지니까 예. 이제 약간 말장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승래 의원도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이걸 남성에 대해서 했다라고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다고 생각하는 게 남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어떤 단어와 여성을 폄하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가 이제 사실은 이 대상인데 이걸 남성으로 볼 거냐 여성으로 볼 거냐 굉장히 이걸 따지고 있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성적 혐오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김남희 의원도 아셔야 될 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미 팩트예요. 근데 이걸 팩트인데 지금도 오늘도 제가 방송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민주당 인사분들이 이런 발언이 마치 허무맹랑한 것처럼 네. 이재명 제가 후보가 좀- 허위 사실인 네, 것처럼 네. 얘기하는 이 거는 정도로 네, 네. 정리- 네, 이 저는 정도로 그건 정리를- 허위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팩트 했으면 체크가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돼야 된다. 네, 팩트 체크를 네. 하기에 앞서서 저는 예. 이준석 후보가 2024년 2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준석 후보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자기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압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해로움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 국민이 시청하고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는 방송에서 이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을 그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방송이나 언론도 끔찍한 범죄나 사건이 있을 때 예. 그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나 트라우마를 주고 또 이게 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방범죄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준석 후보가 한 말 때문에 사실 모방범죄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그 피해자고요. 그 방송에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제가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준석 후보가 방송에서 말한 그 발언을 제 앞에서 몇 번을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고요.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방송을 보고 있었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방송을 예.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자, 그런 트라우마를 예, 알겠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의원님,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그거예요. 이제 입장이 이준석 후보가 이제 화요일 밤에 있었고 네. 금까지 있었고 오늘도 이제 새로운 입장이 나오고 사과문이 나왔는데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안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거기 사과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예. 같이 중립적 언어를 했다. 순화돼서 표현했는데 그러지 못했. 순화를 했는데 순화가 이 정도는 순화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변명으로 일관했고, 예. 네, 저는 이렇게 공론회장을 더럽혀 놓고 예, 그 어제 네. 버전이었고요. 그거는 네, 네. 예, 어쨌든 오늘의 예. 그리고 오늘의 예. 사과의 문제는 사과의 대상이 당원과 지지자였어요. 저는 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닌데 이준석으로 인한 모방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네, 저희는 저- 국민들께도 여러 천하람 차례 의원님께 사과드렸습니다. 발언 기회 드릴 텐데 제가 우리 아마도 김소희 의원님이 가장- 너무 오랫동안 그렇죠.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가장 예. 중립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예, 예. 드는데요. 의원님, 이준석 예. 발언 이게 토론 전 국민이 시청하는 토론회장에서 그 듣기에 따른 굉장히 거북한 단어를 들어서 좀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순화시켜서 덜 순화시켜서 실제로 그 굉장히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아들이 이런 음담 패설을 한 걸 알고 있냐라는 걸 좀 지적한 지점은 굉장히 잘했는데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깜짝 놀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쉽고 예. 다만 그런데 사실은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그 음담 패설의 내용은 이준석 후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경악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판결을 받고 그 공소장 판결에 된 부분과 함께 또 도박이라는 이슈도 있어서 마약, 도박 뭐 이런 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공소장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후보자로서 뭐 아들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도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죄다 그냥 이준석에 대한 그 발언만 공격을 하고 저는 그거는 알겠습니다. 잘못된 이거 잠깐만 지점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만 네.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에 말씀하시다가 이제 툭 튀어나와서 마약, 도박 이렇게 하셨는데 마약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안 들어가 예, 있습니다. 예. 이 마약은 확정된 안 범죄 들어갔고 사실이 예, 예, 예. 도박이 도박은 들어가고 확정된 도박이 들어갔고 도박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음란물 성매매 유포. 성매매 예, 예.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소가 안 됐고요. 이제 네. 도박 혐의하고 이제 음란물. 예. 음란물 이재명 후보 전시 아들 뭐 후보에 이거. 대한 마약은 예. 그거는 취소를 하는데 예, 제가 예. 이 말씀을 들었던 것들은 그 굉장히 유력 정치인들이 자식 문제들이 꼭 있었고 그게 이제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경우를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도박과 음담패설 수준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퇴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얘기가 저는- 전혀 언급이 잠시만요. 안 되고 있으니까요. 요거 하나만 김소희 의원한테 여쭤보고 천하람 의원한테 발언 기회 드리고 김남 의원한테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조금 요 사안에 대해서 어정쩡하다. 뭐냐면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만은 비판의 수위는 매우 낮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한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당은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애매하다기보다는 예. 그 지적을 한 지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자식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 지적한 지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그 단어 표현의 부분에 있어서는 공중파였으니까 좀 듣기 거북한 말 대신에 다른 표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거가 그 내용이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 예. 다 예, 일관적으로 이재명 잘못됐습니다. 후보의 네.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라고 얘기해도. 하더라도 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천하람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게 연자제에 대한 이런 논란을 하시는데요. 예전에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이제 입당 문제를 네. 놓고 그때 얘기를 왜냐하면 전장현 남편이 맞아요. 이제 전장현 박경석 대표라서 그래서 결국은 예. 그 잘라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SNS 글의 이제 밑에 내용은 보면 어쨌든 본인과 연관된 부분 검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그러면 내용이거든요. 이준석 부모님이 떡 돌려가지고 선거법 위반한 것도 이준석의 책임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도 검증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네. 충분히 얼마든지 검증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보고요.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흑색 선전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세요? 예전에 아마 네, 이게 이재명 새로운 정치라고 보기엔 좀 그런 아니죠. 것 같은데. 제 보면요. 만약에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 아들이 이런 글을 쓴다고 합시다. 그럼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는 다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시는 대통령 거예요? 가족은 검증해야 당연히 된다고. 네, 검증해야죠. 대통령의 그리고 가족들은 지금 김남희 네. 의원님은 그 당론이랑 벗어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예. 이재명 후보 또 그 후보님 와이프분이 김혜경 여사였죠. 김혜경 여사. 김혜경 여사께서 가족은 뭐 무한 검증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 네. 스탠스와 좀 어긋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그게 다시 당론이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네, 생각을 후보 하고요. 의견이라고 제가 네, 정정할게요. 그거는 다시 당론이 잠깐만요. 아닙니다. 네. 이거 근데 그리고 연좌제가 아니에요. 예. 다 가족 검증은 필요할 뿐더러 이거를 저희가 물어보려고 했던 취지는 위선이냐 내로남불을 물어보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가까운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도 예. 엄정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그걸 그래서 권영국 후보에게도 이재명 후보에게도 내로남불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후보에 대한 검증을 알겠습니다. 한 겁니다. 네, 네. 저도 알겠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냥 중앙일보 사설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예. 상대 후보 가족 검증을 내세워 시정 잡배나 쓸 법한 저속한 표현을 인용해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상실해서 젊은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미래 비전 제시가 아니라 네거티브 공세에만 매달린 것을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저는 솔직히 이런 언론들의 비판이 적절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주제를 넘길게요. 저는 근데 짧게만 말씀할게요. 천하람 의원님. 그 짧게. 저희는 언론의 네. 비판 뭐 깊게 새기고요. 예. 저희도 다시 한번 네. 더 잘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또 반성하시고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가 좀 필요할 것 저희는 같습니다. 이미 사과 여러 번 했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모방범죄 피해자에 다시 대한 한번 사과가 안 하신 저는 것 같아서. 예, 의원님 네, 조금만 예. 끝나면 잠깐만. 예.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금까지 본인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좀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셨다면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논란도 훨씬 더 적지 않았을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이미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각자 또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뜨거워서 이 얘기하느라고 벌써 시간이 거의 다 가가지고 정말 블랙홀 같은. 네, 예. 제가 되게 이 얘기를 안타까워요. 하면 얘기할 시간이 네. 없겠구나 생각을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토론이 이렇게 네거티브로 알겠습니다. 흐른 것이 참 안타까울 자, 뿐입니다. 정책 질문 그럼 답을 잘 그 못하시더라고요. 다음 질문도 정책과 비전이 아니라서 좀 네. 저도 네, 유감인데 정책과 그래, 비전을 이건 좀 김소희 얘기했으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단일화 논의가 그동안 있었고 김문수 네. 후보가 사전 투표 전날에 마지막에 이제 뭐 문전 박대 이런 표현들도 막 언론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네. 이준석 후보를 못 만났어요. 단일화 끝난 거 맞나요? 저희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애초에 저희가 경선 후보를 결정할 때 아쉽게도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가장 어려운 후보가 결정이 된 게 그게 제일 아쉬운 지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토론회를 통해서 진짜 괴물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좀 했었죠. 많이 했었는데 3차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이런 지금 방금 치열하게 토론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럼 단일화는 좀 어렵겠다라는 그 내부적인 판단이 좀 있었고 그러면 이거를 기회로 그러면 우리가 더 잘해서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이준석 후보한테 가는 표는 결국 사표다라는 우리 내부의 방향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일각에서 나왔던 게 이제 준찍명 뭐 이런 게 있어 이준석 찍으면은 이재명 된다라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회자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아직도 단일화의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요즘은 단일화 얘기가 민주당에서 더 많이 나와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후보가 젊은 개혁을 주장하지만 결국 기득권에 포기하지 못하고 본성대로 내람 부패 세력에 투항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권과 선거 비용 대납이 조건으로 단일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일화 네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민주당에서 지금 단일화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 좀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뭐 독재
독재를 막기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예선인데 좀 오차구니가 없고요. 사실 예. 계엄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시도했던 독재자는 국민의힘의 윤석열인데 도대체 민주당과 독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오차구니가 없는 발언을 해주셔서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엄 세력과는 단절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런데 지금 요번에 TV 토론을 보니까 내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을 통해서 김문수와 협조한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보고 좀 이게 본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란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가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점을 먼저 지적을 했던 것뿐이고요. 예. 저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또 한 축 당사자의 한 축인 네. 예. 괴물 독재 하나라고 정정 아니, 좀 해야 될 저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저는 그냥 이재명 후보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분이 이제 선거 비용과 당권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분인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그 아들 도덕성 논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뭔가 프레임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 도덕성 검증 프레임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무리해서 약간 단일화로 이슈를 전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희는 애초에 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거의 지금 40% 가까운 분들이 이미 표를 행사를 하셨는데 예. 이거를 무로 돌리는 행동을 저희가 왜 합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것도 자꾸 단일화 프레임을 이제 띄우기 위한 예. 우리 소위 말하는 기술을 쓰시는 거다. 저희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이번에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망언으로 인해서 이준석 후보가 더 이상 그 뭔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지니까 단일화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좀 의미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김소희 의원님. 예, 저는 괴물 독재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셨는데, 괴물 독재에 대한 징후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그건 예. 꼭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저께 공개한 대선 공약집 보면은 대법관 증언 내용 또 들어가 있고요. 대법관 검사 증언은 정- 당연히 필요한 과제인데요. 잠시만요. 좀 얘기를 검사 듣고, 검사 얘기를 징계 듣고 파면 제도 발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최근 아시는 것처럼 선대위에서 대법관 증언 100명 뭐 하겠다 개정안 했다가 뭐 뜨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법부 장악하겠냐는 그런 여론 받고 뜨거워해서 이재명 후보도 스스로 자중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시 또 대선 공약집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예.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입법부도 잡았고 사법부도 잡아서 혹시 우리가 뭐 우리 사법개혁에 원대로 대해서 다 반대하시나요? 사법개혁을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네, 사법개혁을 다른 위해서 의미죠. 당연히 그래서 필요한 과제인데 저는 네, 대법관 증언은 네, 당연히 그래서 필요한 이런 과제인데 이런 너무 이런 네. 말씀 들으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 게, 약간 옛날 보면 민주당이 약간 뭐 문제를 제기하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사법 개혁에 반대하세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큰 명분에 반대하는 아니 근데 것처럼 저는 가시는 정책에 게 대한 논의를 할 저는 시간에 한국 아니요, 정책의 아니요. 문제인 것 네거티브로 같거든요. 네거티브로 이렇게 잠깐만요. 좀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명이라고 물리면 안 되니까 네, 대선 공약에 김소희 대해서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대선 공약에 대해서 실제로 외부 비판은 진짜 분풀이 공약이다. 내가 그 지난번에 뭐 대선을 압승한다는 게 아니라 응징의 날이 왔다 이런 식으로 속셈을 다 드러놓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라. 알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예. 메시지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김남 의원님, 네. 그 죄송한데 너무 네. 중간에 많이 끼어들으셔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알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짧게 아니, 반론해 저는 주시죠. 사실 그 지금 개헌과 내란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서 민생과 경제도 엉망진창이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논의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시간들을 네거티브 공세로 다 잡아먹어 버린 국민의힘과 그 개혁신당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예. 그리고 사법개혁은 당연히 필요한 과제입니다.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갔는데, 좀 이 정책이 좀 무리한 지점들이 있다면 계속 그 설득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야겠지만, 대법관 증언은 당연히 필요한 과제죠. 우리나라 네. 대법관이 지금 그 13명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알겠습니다. 못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뭐 그거를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렇죠. 뭐 법원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당연히 법원도 그렇게 요구를 해왔던 건데 대법관 늘려야 된다라고, 이거는 시대적 과제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지금 하루에 몇백 건씩 지금 법원으로 가니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아 진짜 몇 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한 말도 못했지만은 마지막 한 3, 40초씩 드릴 테니까 정책과 비전과 이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호 순서대로 하죠. 김남희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네, 계엄과 내란으로 망가진 나라를 살리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적과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호 1번 이재명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김소희 의원님.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늦게 선거운동을 한 편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막판에 몇 주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아 원래 이재명 후보가 이런 사람이었지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고 기소도 된 사람이 감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네. 그런데 김문수도 계속 정과가 있는데. 관련된 그 자식 논란까지 계속 되고 있는 사람에서 절대 후보 사퇴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그 나라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실은 그 경기도 지사 때의 업적을 비교하시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지사 때 하셨던 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마무리.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게끔 김민수 후보를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네, 저는 대선 다음 날 전 세계의 유수 언론의 헤드라인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후보가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이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마 헤드라인일 거고요.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정당에서 또다시 당선이 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가 헤드라인일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다면 40대의 이공계 출신의 대통령, 한국의 마크롱 이번에 탄생했나, 한국 정치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헤드라인이 될 거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프랑스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이라면 예. 대한민국도 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이고 여성형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예, 아니라 시간이 다 돼서 네. 어쨌든 그만 좀 끼어들어 주시겠습니까? 승자가 한 명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 대선이 최대한 아름답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대선 현안 이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